무력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연합군 구성에 나선 미국이 한일 양국의 연합군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잠시 후 전망해봅니다.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측 발표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밀수출한 사건이 3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17년 동안 입국 금지됐던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육군 병사 10여 명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도박 금액만 무려 5억 원이 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 강진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주민들이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이 떠나면서 유령마을처럼 변한 곳도 있습니다. 절반은 이미 떠났고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페르시아만의 해군 병력 파병을 얼마 뒤면 정식 요청할 전망입니다. 이란이 원유 물동량의 70%가 다니는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나온 요청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식 요청이 오면 파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페르시아만 다국적군에는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도 참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로 경제 전쟁을 벌이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어떤 식으로든 공동작전을 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한일 경제전쟁 속에 전해진 미국의 파병 요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 이동은 기자입니다.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 동맹국의 다국적군 구성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했다면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에도 파병을 요청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파병 요청은 받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은 알고 있다며 파병 요청에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 측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 요청할 경우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 간 갈등 속에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지지하며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파병할 경우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의 파견 목적인 국제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에 부합해 별도의 국회 파견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상황이길래 다국적군이 필요한 걸까요? 작년에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 사우디와 일본의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영국 유조선이 이곳에서 이란 경비정에게 납포될 뻔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영국 유조선 주위에 이란 경비정 3척이 나타났습니다. 이라크에서 기름을 싣고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 경비정들이 접근해 자국 영해로 이동하라고 한 겁니다. 당시 유조선 뒤를 따르던 영국 호위함이 끼어들어 경고하면서 이란 경비정들은 물러났고 유조선은 오던 길을 돌아 다시 사우디로 갔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지난주 시리아로 가려던 자국 유조선을 영국 해군이 납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دولت اشغالگری که در اونجا بناروا حضور داره و غلطه و تمام مردم اسپانیا از این کار انگلیس عصبانی هستند.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 합의 파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발한 이란은 해협 봉쇄를 경고했고 핵 개발도 재개했습니다. پیشبینی ما این هستش که فردا اول صبح وقتی که آژانس نمونه گیری میکنه ما از 3.67%.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오바마 정부 때 만든 핵 합의를 이란이 완전히 어겼다고 썼습니다. 추가 제재를 예고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일 경제전쟁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판단은 단기간 내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쪽입니다. 결국 한일 양국과 군사동맹인 미국의 중재가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워싱턴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그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김 차장은 쿠퍼먼 NSC 부보좌관 등 행정부 및 의회 인사를 두루 만납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통상 전문가인 김 차장을 긴급 투입해 직접 대미 설득전에 나선 겁니다. 한편 일본에 도착한 스틸웰 국무차관보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만을 강조했지만 Look forward to building on the alliance as the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here in the Asia Pacific. 17일 방한 예정인 스틸웰 차관보가 한미 갈등 물밑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But I've talked to a lot of other senior officials. What I hear is that the senior leadership in the defense industry is very worried about the effect on readiness and deterrence.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 이해득 씨를 철저히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파악해 이번 사태로 미국도 더 잃을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대북 정책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일본은 우리와 국장급 대화조차 꺼리면서 과장급으로 격을 낮추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위층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트는 일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지요. 청와대가 대통령 특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확 바꾼 겁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자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일 특사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청와대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대일 특사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 파견에 부정적이었던 며칠 전과 달리 일정 시점이 되면 특사 파견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사 파견 논의는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됩니다.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일본 통인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우리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자는 것이죠. 우리 정치권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에게 전략 물자를 밀수출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는 겁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관은 안보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연구하는 비정부 기관으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북한 반출 건수는 30여 건에 달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96년에 불화수소가 유출됐고 2004년 주파수 변환기, 2008년 탱크로리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문제 삼는 일본이야말로 밀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발된 건수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경제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이낙연 총리도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한 적은 없다며 일본의 주장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일 외교와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교역 상대국을 분류하면서 한국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수출국 관리 카테고리인데 한국만 리라는 지역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당초 미국, 영국 등 안보 우방국인 27개 백색 국가와 같은 이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내려진 뒤 따로 떨어져 별도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기준이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과 관련해 서류 제출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 3개 서류만 내면 됐지만 지난 4일부터는 한국 기업의 실적과 사업 내용, 서약서 등을 추가로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모두 9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핵심이라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지난 17년 동안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큰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했던 가수 유승준 씨. 2002년 해외 공연차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 추방된 뒤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 병역 기피 연예인의 대명사로 전락해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했던 유 씨는 2015년 5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 뒤로는 이렇게 시민권을 따놓을 그 계획을 다 짜놓고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유 씨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를 예방하려면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며 유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아무런 추가 심사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또 비자 거부 처분 결과를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한국에 올 수 있는지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그렇다면 유승준 씨,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100%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과정을 문제 삼은 거지 당장 입국을 허가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씨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앞으로 추가 재판을 거쳐 비자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유 씨에게 재외동포로서 체류 비자를 줄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있고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대법원은 17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씨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군대는 늘 어릴 때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유 씨 비자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면 재외동포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외동포법 규정이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살이 되면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유승준 씨는 그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가수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 소식을 들은 유승준 씨,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현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밝힌 유승준 씨.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설서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 씨는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펑펑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유 씨가 모진 시간을 감내했으며 복귀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내 환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입국을 거부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자숙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 씨의 냉담한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어떤 공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젊은층에서 배신감?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유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상황. 유승준이 끝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일부러 하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이 군부대 안에서 모바일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는 병사들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는데 그런 이후에 생긴 일이죠. 확인된 도박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됐는데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병역 내 휴대전화 불법 도박으로 육군부대 6곳, 병사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도박 금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도 모 포병부대 A1병은 1억 4,700만 원을 들여 도박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입대 전부터 하던 인터넷 도박에 다시 손을 댄 겁니다. 또 다른 경기도 부대에서는 병사 5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 B병장은 960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모 공병부대에서도 병사가 1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도, 강원도 부대, 경기도 기갑부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적발 건수는 부대 자체 징계로만 끝난 경우를 뺀 것으로 병영의 휴대전화 도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포츠, 사다리 타기 같은 단순한 게임에 돈을 거는 방식이라 처음 접하는 병사들도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의 관리는 허술합니다. 도박 사이트나 가서 지금 엄청 짧은 시간 통제 받고 해봤자 팀게임 하지 말라는 공개는 말하고 있어요.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번엔 군 장교의 행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헬기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부하에게 욕설을 했다는 국민청원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공군 모 부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모두 떨거지들만 남았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 주라는 등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일부터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충청 지역에 있는 해당 부대는 비상탈출한 조종사 구조가 주요 임무로 부대 외 다른 지역에도 빠른 구조를 위해 헬기와 조종사가 대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지역 간 근무 교대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장이 헬기 탑승 인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임무 교대를 위해 이동하는 헬기 탑승 인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심부름을 위해 별도의 헬기를 띄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발생 때 15분 내 출동해야 하는 병력에게 대기 장소를 벗어나는 심부름을 시킨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조두순 성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와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경찰에 붙잡히면서도 자신이 미수범이라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한 손에 짐을 든 채 집 밖을 나서는 조끼 차림의 남성.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도로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인 51살 선모 씨. 어젯밤 9시 40분쯤 엄마와 딸 단둘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엄마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옆에 자고 있던 8살 아이까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가까스로 탈출해 이웃에게 신고했고 선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린다고. 우리 시커먼 놈이 나오게 잡았대. 안 놈이야. 얘 살던 놈이야. 선 씨는 앞서 1년간 해당 다세대 주택에 살며 모녀와 안면을 익혔고 여러 차례 아이에게 용돈과 먹을 것을 주며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인 선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 되레 자신은 미수범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 못했다고. 나는 미수범이라고. 이제 나는 나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 남성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찾고 신상공개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2010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선모 씨.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법원은 선 씨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죄명이 공개되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 선 씨의 이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공개는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등록은 계속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선 씨가 붙잡힐 때까지 선 씨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찰관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데다 학교나 학원가 근처로 가야만 경보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지만 선 씨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나마 제한 시간도 밤 10시부터여서 이번처럼 10시 전에 일어난 범죄엔 속수무책입니다. 왜곡된 성의식이 교정 단계에서 개선, 치유, 교화되지 않은 채 전자발찌만 덜렁 채워넣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긴급 체포된 건 그젯밤 10시 50분쯤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에 8시 됐는데 저 불이 켜져가 있었어. 강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줄곧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되면서 강 씨는 결국 주연으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주말 드라마 조선 생존기 제작사이자 강 씨의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는 강 씨를 대체할 배우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재개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마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까지 꾸려 당시 택시기사였던 남성을 구속했죠. 그러나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 5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택시 기사였고 보육교사가 박 씨의 택시에 탄 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을 해버리고 다른 가능성 배제한 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점. 박 씨는 지난 2009년 27살 보육교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택시를 탄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육교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박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경찰은 2016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신체에서 박 씨가 입었던 옷의 섬유와 유사한 종류의 실오라기가 발견됐고 사건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범행의 직접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버스 회사는 조작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음주 측정 장구 조작이란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직접 기사들을 만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음주 측정기에 끼운 빨대를 물고 숨을 내쉬는 버스 기사들. 음주 측정 장구에 서명을 하고 본사에 전화를 걸어 측정 결과를 알린 다음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숙취운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곳 차고지에선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취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3년 직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도 운행 대수가 적은 차고지란 이유로 측정기만 복원해놓고 음주 측정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해놨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운전자분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회사가 차고지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기사들에게 20km 넘게 떨어진 본사에 와서 음주 측정을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풍락동에서 방배동까지 와가지고 측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앞서 운수회사 측은 노사 갈등 때문에 기사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채널A는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운수회사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밀폐된 물탱크 안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펜션 주인이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투숙객이 도끼로 물탱크를 깨고 구조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파란 물탱크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탱크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던 펜션 주인이 정신을 잃은 곳입니다. 페인트에서 나온 유증기가 밀폐된 물탱크 안을 가득 채우며 산소가 부족해진 겁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가족은 투숙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탱크에 갇힌 펜션 주인을 구하기 위해 투숙객은 옆에 놓여있던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물탱크의 옆부분을 도끼로 내리쳤는데 이 물탱크 안에는 가스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구멍을 통해 펜션 주인을 구조하다 가스를 들이마신 투숙객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페인트총, 신라총 이런 게 많았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지하실 내 물탱크 밖에 쓰러져 계신 상태였고요. 전문가들은 방수 페인트를 칠할 때 환기에 신경을 쓰고 장시간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달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수장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는데 박남춘 인천시장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4시간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촌 정수장입니다. 경찰은 물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일지와 CCTV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수장 내부 CCTV 확보하신 겁니까? 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인천시는 수도요금 면제 조치로 피해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면제되는 곳은 인천 서구와 영종도, 강화 지역 등 9만 8천여 곳. 면제 규모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기간을 다 산정해서 감면처리를 해드리려고 공급 중입니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 대신 공급한 생수에서조차 녹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 주시려면 제대로 좀 해 주시던가. 이거는 한 번 더 저희 주민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거. 지자체가 수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담이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 8곳을 포함해 전국 11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죠.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 현직 장관 3명 중 2명이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 외국 학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큰딸은 자사고인 이화여고를 졸업했고 다른 2자녀는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현직 장관 18명 중 12명이 자사고나 특목고, 외국학교나 강남 8학군 학교에 자녀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장관은 4명뿐이고 나머지 2명은 자녀가 없거나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수차례 강조해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2 아들은 외고를 다녔습니다. 장관이나 이런 고위층 자제들이 자사고를 실제로 다녔는데 그걸 없애려고 한다는 거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전국 11개 자사고에 대해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말이 많다는 의미로 답변이라는 표현을 쓰죠.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답변이 논란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말이 많다고 공개 경고까지 하자 김 실장은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제 핸드폰 컬러링을 바꿨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입니다. 취임 각오를 음악으로 표현했던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되자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따로따로 뵙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율식입니다. 나중에 다 결정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기야 정부의 대응 전략이 담긴 롱리스트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과 경제인 간 간담회에서는 경제인들의 발언 시간을 1분 팻말로 제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결국 국무총리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올 4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 명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 나라가 공개한 북한의 개정 헌법입니다. 당초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만 명시돼 있었는데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 수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지만 헌법상 국가 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 여야 3당 대표가 북한을 찾았을 때나 대사 신임장 제정식 등 외교 일정은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담당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실질적 대외적 국가 수반의 지위를 명확히 했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로 역할이 한정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에서 국가 안에 있는 의상으로 바뀐 거죠. 조약이나 협약, 정상적인 서명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죠. 김 위원장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선군정치란 용어도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의 강한 지진으로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죠. 황규락 특파원이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마을을 찾아가 봤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2년 전 부모님을 따라 이 마을로 이사온 자스민 양의 일상은 지난주 규모 7.1의 강진이 찾아오며 엉망이 됐습니다. Everything was shaking. You could see the rocks falling off the mountains and you can hear the things shattering inside and breaking apart and then 이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틈 사이로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이 크게 갈라진 곳이 참 많습니다.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 주변 건물들도 안전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음식점이나 우체국들은 무기한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우주에서조차 땅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진. 여기에 물까지 끊기자 주민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습니다. 지진을 피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거리에서 인적을 찾기가 힘든데요. 2천여 명의 주민 중에 절반은 이미 떠났고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y husband and my son want to move, so we might be moving to a different area away from the earthquakes. 이곳에 조만간 강진이 다시 올 확률은 27%.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구호 물품과 이웃들의 위로를 통해 남은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My wish? No more earthquakes.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젠 3집 건너 한 집 꼴이죠.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소형 SUV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공항도로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영상 속 소형 SUV가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차의 SUV 라인업을 완성할 막내 모델 베뉴입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2030 세대의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혼 라이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을 신차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기아차도 오는 18일 소형 SUV 셀토스를 출시해 신차 경쟁에 뛰어듭니다.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3,000대를 돌파하는 등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SUV 시대를 연 쌍용차는 지난달 4년 만에 새로운 티볼리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운전하기 쉽게 디자인을 바꾸고 안정성을 높여 전통 강자 자리를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2013년 9,000대 수준이었던 소형 SUV 판매량은 5년 만에 16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수입차 업계도 잇따라 소형 SUV를 선보이며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가성비와 실용성을 따지는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구의 구성원들이 줄다 보니까 가정용 차라는 패밀리차라는 유지보다는 인디비주얼 유지 쪽에 시장이 자리 잡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소형 SUV 시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주환입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를 차리려는 창업자들에게 각종 설비와 조리 도구를 갖추는 초기 비용 참 큰 부담입니다. 이제 여러 사업자가 주방 하나를 함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공유 주방이죠.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런히 썬 양파와 호박의 무게를 달아 작은 봉투에 담습니다. 끓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짜장면의 재료를 손질해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가정집을 상대로 이 일을 시작한 박성희 씨는 사업을 좀 더 키워보고 싶었지만 주방 설비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하기 전에 시설비는 투자를 다 해놓고 또 영업이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 투자 비용을 빼기란 쉽지 않은 거고요. 고민을 해결해 준 건 공유 주방이었습니다. 모든 설비가 갖춰진 주방을 사용료만 내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박 씨 등 20명의 사업자가 이 주방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각자 5천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걸로 보입니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한 개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이런 공유 주방에는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 한 명이 꼭 상주해야 합니다. 식중독과 같은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업자들의 사용 기록을 남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택시 합승을 중개해주고 택시 요금을 나눠내게 해주는 이른바 반반 택시 사업도 허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에게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 성과가 들어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목표들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 측에 제시한 계약 기간은 3년. 여기에는 달성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2020년, 2022년 스제키컵 우승과 2021년 동남아시아 게임 우승, 그리고 2023년 아시안컵 결승 진출입니다. 박 감독은 지난해 스제키컵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아시안컵 8강 진출의 신화도 쓰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시된 동남아시아 게임 우승은 베트남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목표이고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강호들이 총출하는 아시안컵 결승 진출은 우리나라도 장담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베트남이 강한 팀이었다고 아시안컵에서 결승전을 원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건에 대해 베트남 측이 박 감독을 불신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 측은 목표는 시기와 경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한껏 찬사를 받았지만 계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심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 계약 연장 여부는 오는 10월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베트남 측은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 학교 운동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조기축구 많이 했죠. 요즘엔 빌딩 옥상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퇴근 축구가 유행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아도 불빛은 꺼지지 않는 도심. 그 빌딩 숲은 낯선 이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려는 이들의 몸짓과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축구 문화를 채널A 인턴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장과 시간을 예약하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모여 준비 운동을 하고 난생 처음 본 사람과 팀을 짜 승리의 주문을 외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로 화이팅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골대 앞에서 찬스도 놓치지만 얼굴의 웃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승부는 격렬해지고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갑니다. 퇴근하고 잠깐 바람 쐴 겸해서 공차가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2시간을 함께 하지만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축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는 불과 5분 정도만 경기해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행복감이 다가와요. 요즘 낮에는 혼성 매치도 열릴 정도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도심 속 축구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목마름을 채우기엔 아쉬웠습니다. 장맛비는 해갈 대신 서늘함을 남겼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지만 구름이 많아서 크게 오르진 못하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5에서 1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볕이 강하지 않아도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바르셔야 됩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까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앞차와의 간격을 넓히고 안개등도 꼭 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장맛비도 오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 수준의 강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에게 입국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8살까지 불허했던 것은 적법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5년간은 이유 없이 입국을 막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유승준에게 왜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좋게 말하면 민심과 여론 반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론 눈치 보기 아니었을까요? 유승준이 거짓말로 팬들을 배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까지만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았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민심이 좌우해선 안 될 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